네, 그래서 담보 가치가 변동을 할 때는 빚이 줄어들고 네. 경제가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얼핏 드는 생각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해도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가지실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픈 게 부동산은 오르면은 되게 골치 아파요. 이게 약간 좀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떨어지면 큰일이 나요. 골치 아픈 것보다 더 크다는 네, 얘기죠. 큰일이야. 이거는 빚하고 똑같습니다. 빚이 늘면은 골치죠. 그런데 빚이 줄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드는 생각이 네. 저도 늘 정부의 속마음이라고 하는데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완만한 상승세를 원한다. 결국은 빚이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포인트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이 빚 데이터가 네. BIS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네. 곳에서 부채 데이터를 한 30여 개국,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커버해서 발표를 해줘요. 네네. 근데 그 원데이터는 아마 신문 같은 데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 한국에는 가계부채가 너무 큰 문제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부채는 가계가 많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경제를 구성하는 게 세 가지 파트거든요. 그쵸. 기업, 정부, 가계. 그러네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업 부채가 제일 많아요. 그렇겠죠. 네, 기업 부채가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이 정부 부채랑 가계 부채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업 부채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이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부채는 사실 저희가 세금을 써서 막 마이너스를 엄청 내면서 정부가 쓰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정부 부채는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지만 조금씩 늘어요. 조금씩 늘고 가계 부채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은데 네. 기업은 장사가 잘 될 때는 빚을 왕창 내서 설비 투자를 엄청 하고 네. 장사가 안 될 때는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네. 지금 주신 리포트를 좀 보고 있는데 그래프가 진짜 그러네요. 부채는 지그재그로 막 복잡하게 네. 우상향하고 있는데 정부 부채랑 가계 부채는 거의 완만하게 네, 완만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양이 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네요. 한 2.5배 네, 이제 정도 되죠. 야. 그래서 이제 이 부채 데이터들을 쭉 그려놓고 보면은 네. 가계 부채도 여전히 조금 늘고 있고 그렇죠. 정부 부채도 여전히 좀 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기업 부채가 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위기감을 느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사실 그렇게 월마다 막 발표되지도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이들 보시진 않는데 네. 저는 이 부채가 줄 때는 보고서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업 부채가 최근에 좀 줄어든 상황이고, 네. 이게 아까 제가 뭐 GDP 대비해서 봐요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죠. GDP 대비해서 본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고 금액으로도 줄었고요. 네. 이게 신흥국, 선진국 이렇게 갈라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신흥국도 기업 부채가 줄었고 선진국도 기업 부채가 줄어든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선진국만 되게 줄었는데 신흥국은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하면 어차피 경제가 다 모두의 합이니까 네. 누구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좋을 수도 있으면 좀 판단이 조금 어려운데 얘도 꺾이고 쟤도 꺾이고 이러면 이게 좀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한 절반 정도의 저희한테 경고, 레드카드까지는 아직 멀었고요. 네. 구두 경고까지는 나온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네. 그럼 빚이 이제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줄어드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줄어드는 이유가 경제가 안 좋아서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각각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아니면 채권, 주식하고는 조금 달라서 원금이 띄일 수 있는 네, 채권을 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제가 빠쇼님 자꾸 예를 드는데 빠쇼님한테 100만 원 빌려드렸는데 좀 방송이 좀 뜸하신 것 같아. 네. 아니면 조회수가 좀 별론 것 같다. 그러면 자 이제 형님 갚으시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도 네. 저희가 이제 빚이 줄어들 수도 있고, 빠숑님 어디에 100만 원 띄어먹었더랬는데, 너라.
워낙 돈 잘 버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 그런 예를 들어봅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음, 저희가 빚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네. 이게 약간 닭과 달걀의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음, 빚이 줄어서 경제가 완전히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경제가 좀 진짜 안 좋아져서 빚이 줄어들 수도 있고 조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게 위험한 건지 위험이 아닌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은 빚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줄어들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어떤 조건에서 향후에 빚이 더 줄 수 있을까를 네.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 제가 볼 때는 4개의 네. 조건인데 네. 아까 제가 그래도 빚이 은행에서 제일 많이 나간다. 대출을 사람들이 음. 은행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네. 빚이 줄어들 만한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자 사장님 1,000만 원이라도 상환하시죠 이런 얘기를 언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려고 아, 내 돈을 먼저 갚아야지 되니까 네. 경제가 안 좋아지려고 할 때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은행도 이제 흑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네. 역마진 나면 안 돼요. 이건 어느 비즈니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역마진이 나기도 하나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 역마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씩 좀 줄 것 같아요. 그 뒤에서 좀 예,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마진이 날 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음. 돈을 다 빌려줬는데 한꺼번에 만기가 너무 많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만기가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어. 만기가 좀 흩어져 있으면은 음. 이번 달에는 이 사람이 떼먹어도 저 사람한테 좀 갚아서 이렇게 은행도 장사를 할 텐데 만기가 일시에 몰려 있으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돈을 다 가지고 올까? 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음. 그래서 이제 만기가 많을 때 조금 관리를 하게 되고 음. 그리고 은행들이 저희 뭐 주담대도 있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잡건 그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잡건 담보가 있어야 항상 그렇죠. 대출을 담보가 해주잖아요. 있어야죠. 담보가 있어야지 신용 대출을 해주는데 담보로 잡아준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할 때 이 사람이 직장이 변하면 신용 대출이 변하죠. 그러네요. 예, 변하고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시고 제가 그 큰 회사에서 조그만 회사로 왔는데 마이너스 통장 이게 총액이 줄었어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그런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바라본 네, 그렇죠. 이제 신용도가 이제 달라지신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집 대출을 받을 때도 네, 이 집이 10억이어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했는데 그렇죠. 그 집이 5억이 되면 똑같은 대출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회사가 있었죠. 과거에 두 번이나. 네. 그래서 음. 담보 가치가 변동을 할 때는 빚이 줄어들고 네. 경제가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얼핏 드는 생각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해도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가지실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 되게 골치 아픈 게 부동산은 오르면은 되게 골치 아파요. 이게 약간 좀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떨어지면은 큰일이 나요. 골치 아픈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네, 큰일이야. 이거는 빚하고 똑같습니다. 빚이 늘면은 골치죠. 그런데 빚이 줄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드는 생각이 네. 저도 늘 정부의 속마음이라고 하는데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완만한 상승세를 원한다. 근데 항상 또 원만한 말이 쉽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네 가지를 네.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된 거, 역마진, 이제 만기 부담이 좀 증가하는 것들, 담보가치 하락 네 가지 가지고 네 가지인데 성장은 뭐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즘 경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네네. 경제는 조금씩 이제 차가운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희가 경제 성장률 하면 뭐 IMF, 네. 뭐 월드뱅크, 네. OECD 이렇게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만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만큼 될 것 같아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절대적인 수치는 매일 보는 사람 아니고는 별로 감이 없어요. 그렇죠. 3.4%가 높은 건지 2%가 낮은 건지 별로 감이 없는데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높여가는지 낮춰가는지가 좀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원래 한 3% 정도로 냈다가 2.9%밖에 못할 것 같다. 네. 아니면 2.6%밖에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향 조정, 깎고 있어요. 조금씩 자신들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뭐 0.1인가 2 더 낮춰서 네. 발표를 했더라고요. 외국에서. 네. 근데 이게 뭐 0.1, 0.2가 그렇게 큰가 네. 싶지만
이제 뭐 저희가 은행이라고 치고요.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네. 그럼 이거 대출을 사람들이 잘 상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신용도가 안 좋아진 사람들한테는 한번 전화를 돌려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이 IMF나 월드뱅크의 전망이 맞냐? 네. 이거 진짜 맞아요? 라는 질문들도 꽤 많이 받아요. 근데 뭐 저도 숫자 전망 같은 걸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잘 안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IMF나 월드뱅크 같이 이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의 전망은 저도 보고요. 은행도 보고 각종 연구소들에서 봐요. 그렇죠. 은행에서도 봅니다. 채권을 사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위험한 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다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신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성장률을 높여가는지 아니면 줄여가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조건이 사실은 가장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역마진. 네. 최근에 아마 신문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더라. 네. 그게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더라. 맞다더라, 아니라더라. 장단기 금리차부터 좀 용어가 좀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하죠. 장기 금리, 단기 금리 차이란 말씀 그런 용어죠? 네네네. 단기 금리 저희 보통 3개월 아주 초단기를 얘기를 3개월. 하고요. 네. 장기는 저희가 10년. 미국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아까 제가 뭐 디플레 얘기도 하고 물가가 차라리 상승하면 속편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금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리라는 거는 성장률하고 물가하고 합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성장률 플러스 물가? 네, 네. 이게 꼭 더해서 딱 그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사채를 한다, 일수를 한다, 이제라고 보면은 한국의 성장률이 한 3%는 나올 것 같고, 모든 기업의 이익들이 한 3%는 날 것 같고, 그리고 물가가 한 3% 오르면 적어도 한 6%는 받아야 내가 손해 안 보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런 선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게 금리이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하고 물가하고 더한 게 대충 금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성장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물가가 디플레가 마이너스 물가가 아니라 조금이지만 플러스 물가가 계속된다면, 3개월 뒤에 3개월짜리의 일수 금리보다는 10년짜리가 훨씬 더 금리가 높아야죠. 그러네요. 그렇죠.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렇죠. 미래의 성장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라는 거는 3개월 뒤보다 10년 뒤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약간 좀 이 기간이 10년이어서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못할 거다라고 생각할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됩니다. 좀 안 좋은 일이네요.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불행한 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가 아니라 보통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10년에 한 번씩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신문에 나오는 것도 이게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일이고. 정말 뭐가 안 좋은 일이 터지게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거를 많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면은 10년 뒤에 성장이 오늘보다 안 좋다고 하는 거냐라고 해서 좀 막 그렇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릴만 한 일들이죠.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금융기관의 핵심 비즈니스랄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제가 다니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많이 해서 거래를 많이 하시면 저희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금융업의 비즈니스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거나 대출을 해줘서 요 사이에 마진을 먹는 게 금융회사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이제 본질인데 오늘의 금리보다 10년 뒤에 금리가 낮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나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대출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면 손해는 되고. 네, 손해니까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장단기 금리차가 뭐 예를 들어 50bp 조금 역전됐다고 뭐 세상이 갑자기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역마진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역마진이 나면은 이거 경제가 향후에 엄청 침체가 갈 거야 라고 확신을 해서 돈을 막 회수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역마진이니까 대출을 가지고 와. 이제 내 돈을 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좀 간단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요. 그렇죠. 역전 폭이 조금씩, 그러니까 더 마이너스로 10년 뒤가 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럴 야. 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그러네. 그래서 네네. 이렇게 리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예. 아.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이제 역마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막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막 내려주고 뭐 양적 완화를 한다더라, 뭐 어쩐다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대출을 조금은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네. 지금부터도 대출을 좀 많이 은행들이 해줄까? 그리고 그리고 대출을 막 받고 막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이제 이럴 때는 마음이 좋았는데 네. 대출을 갚기 시작하면 좀 피곤할 텐데 앞으로 조금 피곤한 뉴스들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장단기 금리차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네. 헷갈려 했었는데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역마진이나 역전세나 역자 들어가는 건데 다들 다 별로 안 좋아한다. 역은 아무튼 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이어서 네. 저는 원래 조금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에 많이 보이는 포지션, 회사의 그런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게 저는 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경제가 침체로 간다더라. 네. 아니야.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꼭 그렇지는 않아. 라고 이제 막 갑론을박이에요. 토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저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안타깝지만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왜냐면- 투자도 안 할 거고, 예, 소비도 안 할 거고. 왜냐면 또 이제 저희는 자기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거나 설비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대출을 받아서 상당 부분을 해결을 투자가 하는데 그렇죠. 예. 네, 이제 은행이 깐깐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골치 아프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공하는 그냥 김효진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면 돼요? 아니면 제 거 뭐 보셔도 되고요. 아마 이제 뭐 그 네이버에 이거에 장단기 금리차만 치셔도 역전이 수시로. 됐다더라, 안 네. 됐다더라, 그 정도는 아마 쉽게 보실 수 아마 있을 것 이 같습니다. 방송 나갈 때쯤이면 장단기 금리차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아마 상위 순위에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라고 해서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확 이렇게 태도를 바꿀까? 네. 요거 이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 JP 모건이에요. 그렇죠. 네, JP 모건인데 네. 저희도 이름을 알 정도로 이제 큰 은행이죠. 네. 근데 그 JP 모건의 CEO가 작년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 대출을 좀 줄일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좀 가볍지는 않은 얘기죠. CEO가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가벼운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대출을 막 당장 마이너스로 대출을 막 다 상환 요구를 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JP 모건의 대출 증가율이 2%대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대로 낮아졌는데 네. 2016년도에는 대출 증가율이 한 6, 7%대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비하면은 확실히 얘네가 대출을 마이너스까지, 그러니까 막 상환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출에 대해서 좀 깐깐하기는 하구나. 그런 정도의 지금은 상황이 진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에서 그런 행동들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다. 네.